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적용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읽어봐도 기억에 지금 잘 남질 않아가지고 어느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헷갈리네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고모줄 지침이다 뭐 이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정 방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지금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혜영 교수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10월 3일까지 4주 동안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수도권, 부산, 제주 4단계 유지되고 나머지 지역은 3단계가 유지되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하지만 거리두기 조정 방안 계속 유지되지만 일부 제도가 바뀌는데요. 네. 이른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적 모임에 들어가는 부분이 기존과 크게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6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조금 달라지는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까지인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접종 완료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4단계의 경우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6명까지 플러스 2의 개념인 거죠. 네. 예.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4명을 포함한 6명까지예요. 제가 그럼 낮에는 4명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를 막 그리면서 전지현 변호사님이나 정용실 아나운서님이 질문을 하면 어떨지 두려워져서 결론은 여러분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워서 하기에 사실 불가능해요. 그럼 표를 뭐 어떻게 복사를 해갖고 들고 다녀야 되나요? 예,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들이나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표를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되냐. 이거 사실 외워서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 추석 연휴 기간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연휴는 또 다른가요? 네, 연휴 기간이 17일부터 23일까지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데 4단계 지역에서는 모임 장소가 가정으로 한정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어요. 예. 자, 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 포함한 6명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네.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한 6명까지 허용하는 평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마디로 추석 연휴 기간에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크게 바뀐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다중이용 시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 체육 시설 등등이 있는데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 저녁 9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이른바 무도장 안 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 예. 3단계 지역과 4단계 지역 지금 설명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4단계 지역이고요. 네. 예,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도 10시까지 운영이 되니까요. 요거는 4단계와 3단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식의 경우에는요. 4단계, 3단계 지역에서 모두 식사 제공 없으면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면 49명, 49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족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모임. 네. 가족이 직계 가족만 포함되냐 아니냐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자, 친인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추석 연휴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존에는 직계 가족이었는데 모임 범위를 확대시키긴 했지만 인원은 가정 내에서도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8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족의 범위를 예전에는 직계 가족인데 지금은 친인척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네. 또 이제 중요한 거. 보통 어떤 분들이 아기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영유아 인원 다 그 인원에 들어가요. 영유아까지 포함하는 그렇습니다. 인원이다. 예. 그러니까 영유아 빼고 아기는 빼달라 이런 게 없는 거죠. 성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냥 사람이면 무조건 다 횟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도대체 접종 완료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은 지금 2차 접종이잖아요. 백신이. 예. 2차 접종을 다 완료해야 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입니다. 14일이 경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해야 되는 백신 백신을 맞았는데 1차만 접종했다. 이건 접종 완료자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2차 접종을 다 받으셔야 되고 14일 경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이나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 추석 전후 2주인데 13일부터 26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면회가 허용이 되는데 예. 4단계 지역에서도 면회가 가능해요. 그런데 예, 예. 가림막을 두느냐 안 다느냐의 기준이 있는데 환자랑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 상태면 대면이 가능하지만 한쪽이라도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비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것 등등이 이번 내용인데 자 일단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비판은 첫 번째로 너무 복잡해서 그러네요. 예, 시민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 예. 물론 뭐 정부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려는 노력은 있겠지만 이게 현실상으로 너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지금 그 전부터도 지금 계속이죠. 4단계 들어오면서부터. 예, 물론 네.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사실 추석 대목을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그리고 도대체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이후 2명 제한, 9시 영업 종료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는 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는 10시로 해주고 왜 우린 9시냐. 무슨 차이냐.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식당 카페는 풀어주고 않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 형평성의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에서 8일 밤 11시에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펼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데 뭐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와 있고 예. 자영업자에 대한 뭐 손실 보상이라든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만 강요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네.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실적으로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번 조정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이제 세부 지침들이 조금씩 변화를 하니까 좀 피로감도 좀 커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과연 또 방역 효과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복잡해가지고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6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6시 이전에는 6인까지 모인다고 했을 때 접종자가 2명이면 되는데 6시 이후로는 4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4단계가 6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6시 이전에는 4명, 네. 뭐 접종 미접종 상관없었어요. 그다음에 6시 이후에는 그냥 2명까지 됐었는데 여기다가 사람을 더 붙이고 싶으면은 접종한 사람을 데려와라 이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6명 모여 있을 때 딱 6시가 넘어가면은 접종 안 한 애들은 너 집에 가. 간 다음에 자 접종한 사람 불러거든. 이렇게 하면은 되지 네. 않을까 하는 우스갯소리도 그냥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방역 당국도 복잡하게 만들긴 했는데 자기들도 만들면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노고는 덜어줘야 되고 사람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는 싶은데 까딱하면은 이게 또 위험하고. 확진자가 확 늘어날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은 방역 수칙이 자주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진자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거를 확 풀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작년에 무슨 뭐 이태원에서 네. 확진자 번진 경우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K 방역으로 잡았다고 해가지고 좀 느슨하게 했다가 이게 확진자 수가 그렇죠. 확 퍼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고심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근데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영업시간이 10시에서 9시로 줄면은 호프집 같은 데는 거의 매출이 절반으로 그렇죠. 준다는 거거든요. 보통 저녁 모임을 7시 정도에 하는데 맥주를 그래도 마시면 2시간은 마셔야지 1시간만 먹고 일어나기에는 아쉽단 말이에요. 예. 두어 잔씩 이렇게 먹으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지금 이런 방역 수칙이 무슨 효과가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수. 좀 줄어들었고요. 1 이하로 지금 내려가긴 했죠. 그다음에 8월 예. 한 달간의 추이를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하루 발생 확진자 수가 분명히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씩 줄고 있죠. 예, 조금씩 예. 줄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이제 추석 지나고 좀 있으면은 거의 국민의 절반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친구를 보면은 실내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데
그 외부 야외에서는 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쓰면은 좀 더 이상하게 보일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감의 치명률이 0.1이고 그다음에 중증도로 가는 게 1%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코로나는 독감이 0.1이면 코로나는 치명률 0.36이고 중증도는 독감이 1이면은 코로나는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조금 더 높죠, 독감보다. 높은데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이게 가볍게 지나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일부 변이 바이러스도 있긴 예. 하지만 그래서 뭐 병상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치명률 중증도가 이 정도로 줄어들면은 이걸 이렇게 조금씩 우리나라도 완화해 갈 필요는 있을 예. 것 같아요. 일단 야외부터. 근데 다행히 영국이라든지 서구 유럽 국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 사례를 참조를 하고 어떤 전문가께서 제안을 하셨던데 위드 코로나 TF를 구성을 해가지고는 한번 이런 지침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러기 위해서 좀 조금 더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전혜영 교수를 비롯해 두 분도 좀 같이 고민해 보여주시죠. 그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거리두기도 있지만 접종률이 높아진 것과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정부에서 네. 충분히 물량을 확보해서 조금씩 땡기고 속도를 예. 높이는 것은 긍정평가를 하는데요. 예. 다만 저는 이 9시, 10시 제한 풀었다 놨다 하는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자영업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소통을 원활히 해서 뭐 그분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주장을 더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체계를 갖추든지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원칙은 정해야 네,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의 혼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월세도 내야 되고 종업원 인력비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불안감 때문에 아마 불만이 더 커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역에 대한 것을 할 때 지금 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좀 적극 수용을 하고 사전에 불만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이게 기준에 맞춰서 현장에서 잘 될지 그리고 이게 과연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할지 좀 의문인 것이 내년에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으면 네.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단속하는 거 굉장히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대국민 어떤 소통을 활발히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게 장기화되면 모두에게 피해된다는 점을 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단속을 좀 촘촘하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년에 선거 있다고 여기는 봐주고 여기 뭐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하는 집이니까 봐주고 이렇게 하면 예.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직이나 방역당국에서 국민들을 잘 선택해서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 지자체도 양쪽 입장이 헷갈릴 겁니다. 지금처럼 봐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단속 그렇죠. 강할 수게 그렇죠. 할 수도 없지만 코로나가 또 심해지면 그 지자체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해결책은 일단 백신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도 다행히 요새는 카톡으로 울리는 거 보면은 잔여 백신들이 꽤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네. 주위에 1차 접종이라도 했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제작진도 지금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고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백신 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선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그렇죠.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조여놨어요. 네. 그런데 선거 유세 현장을 가보면은 이런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이 맞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예.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네. 봐도 저렇게 밀접하게 접촉이 돼가지고는 가능한가? 마스크가 코까지 내려왔는데 괜찮을까 이런 예.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확 퍼져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죠. 대통령 뽑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선거 현장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뭐 앞으로 이런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기준을 정할 때 뭐 영업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별, 시간별 이렇게 기준을 정할 텐데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식당, 뭐 갈비 파는 식당 해가지고는 어떤 데는 이렇게 확진자가 유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아파트 주거 지역 같은데 정말 아이들이 있고 어머니들이 꼼꼼하게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또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는 기준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은 예전처럼 뭐 파리바게뜨는 되고 땡땡 벅스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어떤 지역별이라든지 과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유형별 그런 특성을 잘 감안해서 그렇죠. 세우는 1년 것들이 동안 해온 통계들이 있으니까요.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이 항상 처음에 문제가 되는데 네.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노약자들 그 공동생활을 하는 노약자들부터 접종을 해야 네. 되지 않을까 백신의 싶습니다. 문제네요. 이것도 확보가 더 돼야 된다. 부스터샷. 치료제도 과연 또 얼만큼 확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올 연말 이후에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미리미리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신 선거 유세 때의 코로나 확진자 관리 뭐 이런 방역 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최종한 경기도 파주시장의 가정폭력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최종환 경기도 파주시장이 이제 가정폭력을 행사를 해가지고는 이분이 2018년에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네. 시장 부임 후 신고가 6건에서 7건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판결이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부임 말에 따르면은 가정폭력 같은 거는 일단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네. 신고까지 가고 옆집 사람들까지 알 정도가 되려면은 이게 수차례 반복되어 온 경우들이 그렇겠죠. 많거든요. 네. 그 최종환 시장의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20년쯤 전에 결혼 초기부터 시작이 됐고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본인과 딸에 대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딸의 목을 조르면서 흔든 적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최 시장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가족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자기가 이렇게 제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정폭력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익명을 요구한 신고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 신고가 들어와서 본인이 출동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나가서 담배를 피우자 그러면서 경찰 고위 관계자를 거론을 하면서 나 그 사람 안다 그러면서 거기도 아들이 조현병이라 그러더라. 근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신경쇠약이라서 이걸 제어하는 과정에서 그렇네. 그래서 본인도 이거를 허위 신고라고 잘못된 신고라고 처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기사에 나온 내용이죠. 네, 기사에 나온 내용이요. 근데 그럼 당사자들의 의견은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봤냐 했더니 주민들은 가정폭력이 수차례 행해지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입원을 한 적도 있고 갔더니 여기저기 폭행 흔적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폭행 흔적이냐는 거를 물어보니까는 파스를 여기저기 붙여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환 시장한테 물었어요. 부인이 여기저기 파스를 붙여놨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부인이 관절이 약해서 파스를 붙였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쪽 얘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무슨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에 나온 내용과 팩트를 가능한 좀 체크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인용 부분을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당사자가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가정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가 최고의 선인 것처럼 돼 있는데 네. 이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가정 구성원이 모두 행복해야 된다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즉 처벌을 받거나 이 사람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거나 예. 이런 경우에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옛날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면 신고를 못했던 이유가 예를 들면은 아이의 아버지가 처벌을 받아서 아이가 전과자의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처벌이 가볍게 되어서 다시 나와서 더 큰 폭력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거나 그렇죠. 세 번째로는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더 큰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당할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나 전문가들이 빨리 조금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 언론 보도를 살펴봤는데 몇몇 언론은 보도를 했는데 몇몇 언론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도 수사이지만 만약에 부인분이 지금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사자 지금 논란이 된 당사자가 속한 정당에서라도 뭐 감사라든가 아니면 당내 진상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당내에서도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천이라는 것이 그 정당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당사자도 해명할 것이 있으면 네. 해명을 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또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해보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의사 불벌죄 얘기를 좀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더 정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이 가정폭력의 경우에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그 법안이 지금 제출된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예. 강선우 의원.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보여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뭐냐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고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은 폭행이라든지 협박, 명예훼손 같이 네.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 이걸 법이 해당이 규정을 되는 하고 거군요. 있어요. 근데 예.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상해 진단서를 띄고 확실하게 상해에 이르지 않은 그냥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의사 불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상해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단서를 띄워오고 다투려는 의지가 없는 한 그냥 폭행 정도로 보일 때는 그럼 나 이 사람이 처벌 원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냥 거기서 네.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일반 폭력 사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 폭력 사건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까? 반의사 불벌죄인데 네. 그 조항이 가정폭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폭력이라든지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때린 사람이 저항이 없으면은 계속 때리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이걸 심각하게 저항을 한다면은 때리는 사람이 힘들어서라도 거기서 그만두는데 네. 이게 제대로 저항을 하지 않고 뭐 경제적인 문제, 가족한테 피해가 가는 문제, 그다음에 또 어떤 프라이버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는 이거를 공론화하기를 원하지 않다 보니까 저항을 하지 않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처벌도 안 되고 그렇죠. 하는 문제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간이 지금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될 수가 있죠.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네, 있고. 신고가 네. 들어오면은 경찰이 직권으로 분리를 시킬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영원한 그런 거는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결국은 합쳐질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는 앞으로 이거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내와 딸에게 정신적 신경쇠약 얘기를 잠시 앞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는 이런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양쪽의 주장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신경쇠약이라는 게 폭력의 후유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면밀하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유명인들 중에 가정폭력 얘기 못하다가 나중에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이혼하고 밝히신 분들의 말이 다 똑같아요. 예.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보다 특히 여성들에게 피해자 탓을 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 두려웠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가정폭력 당한 가정의 자녀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편견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엄마들이 네. 엄마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화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지 신고도 하고 그렇죠. 문제도 해결되는 것으로 좀 그런 순차적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이거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몰아갔다면은 정말 피해자만 불쌍하고 가해자 그다음에 경찰들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네. 경찰들도 보면 익명 요구해가지고는 뭐 그래가지고 허위 신고로 처리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가정폭력 사건에는 신고가 서너 차례 들어와 버리면은 요주의 대상으로 어떤 지목이 돼가지고는 되게 빨리 제처를 하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는
혹시라도 이제 파주시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봐준 게 아니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말에 어떤 아내와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처리한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보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